자, 그러면 새롭게 전개될 기술을 정리해 보면, 자, BIM, 3D CAD죠. 아, 너무 중요해 이게. 그다음에 AR, VR, 요즘 MR, 뭐 XR 그런 말 나오죠. 자,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우리 자꾸 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아, 맨날 뭐 비트코인 하는데 저는 사실 비트코인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관심도 없고요. 뭐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삶에 만족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남에게 나눠주고 살고 싶어요. 갖고 있는 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뭐 많이 갖고 있지도 않지만.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지금도 자기가 뭐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뭐냐. 블록체인은 원래 분산공유입니다. 분산공유. 자,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우리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중앙정부에 있는 전산실이 세 개로 통합됐단 말이에요. 대전, 광주, 뭐 대구. 그럼 만약 그 세 곳이 깨져버리면 우리나라 모든 행정통신망 다 끝나버립니다. 행정전산망은.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다시 분산 처리시켜놔야 돼요. 어디다가? 네트워크에다가. 그걸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그래서 그런 컨셉이 블록체인이죠. 우리가 분산장이라고 하는데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3D 프린터를 많이 쓰겠죠. 3D 프린터. 3D 프린터. 그 다음에 로봇. 건설 로봇. 최근에 자료 보니까 KT가 통신망 사업자에서 서비스 사업자로 발전하는데 한꺼번에 서비스 사업자가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뭘로 가냐? 로봇 전문 회사로 바뀌더라고요. 로봇 전문 회사로.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것도 로봇도 어떤 점이냐? 생활 로봇입니다. 생활 로봇. 자, 예를 들어서 지금 KT에서 공급하고 있는 로봇이 가장 많이 공급된 게 식당에서 배달하는 로봇 나왔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통신 사업자는 통신 네트워크를 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건데 네트워크를 깔아 돈을 버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한계다, 끝났다, 리미트가 됐다는 거죠. 거의 이제 포화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디지털 데이터 센터, 그 아까 말했죠,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사업조로 가고 그게 바로 플랫폼이 되고 그 플랫폼을 작동할 때 디바이스로 로봇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KT 로봇을 총괄하는 플랫폼이 어디 있다고요?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에서 작동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아,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그 다음에 드론이죠, 드론. 아, 드론도 우리 쉽게 생각하는데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UAM이란 말이 들어오죠. UAM. 3월 초에 제가 이제 어떤 후배 자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공부했던 후배 하나가 그 친구도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근데 갑자기가 제 옆에 와가지고 멈칫멈칫 하더라고. 가방에서 뭘 하나 꺼내줘요. 그러면서 보니까 논문이에요, 논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이 60에 인하대학교에서 공학 박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인하대학 하면 좋은 대학이잖아요. 거기서 공학 박사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뭘로 받았느냐? 드론으로, 드론. 학과도 너무 좋더라고요. 인하대학 하면 뭐죠? 항공이잖아, 항공. 항공 시스템 공학과, 공학 박사예요. 뭘로? 드론으로. 이게 보니까 막 수학적인 전개가 엄청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배님 제가 이거 논문 쓰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이 60에 박사 받아서 뭐 할래? 뭐 할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UAM 공부해라. 형, UAM이 뭔데? 어반 에어 모빌리티. 다시 말하면 드론 택시 나온다. 자, 지금부터 너는 UAM에 대한 엔지니어링을 공부해라.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에 UAM이 운행하게 된다면 어디다가 그 뭐죠? 우리가 말한 그 드론을 이렇게 앉히는 거 뭐지? 계류장이랄까요? 뭐 그런데 그런 걸 만들고 어떤 루트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항공학과 교수들 같이 해서 연구해가지고 논문도 쓰지만 책을 써라.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UAM 뭐 기본계, UAM 실설계, UAM 운영관리 방안 이런 이야기 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관심 가지고 잘 찾아보니까 야, 우리나라 2025년에 서울에 UAM 택시가 등장한답니다. 그 사업을 누가 할까요? 현대자동차가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미 그거 선언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코엑스 앞에 현대 그 빌딩이 세우잖아요. 아마 그 빌딩 옥상에 드론 정량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 되잖아요. 그렇게 사회가 너무너무 빨리 와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능화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거죠. 우리 IoT 칩, 스마트 칩.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융합 정보 기술, 다른 말로는 스마트 건설 기술입니다. 자, 첫 번째가 BIM입니다. 자, BIM은요, 원어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해석할 때는 이제 중심어를 찾아야 돼요. 자, 중심어는 항상 명사입니다. 명사. 빌딩이죠. 이거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란 말은 동사란 거예요. 인포메이션 명사입니다. 모델링 동명사죠. 자, 그러니까 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에서 명사는 무엇뿐입니까? 바로 요것뿐입니다. 인포메이션. 그래서 이거를 뭐 시중에 보면 빌딩 정보 모델링이다 이렇게 단어 바꿈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정보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만들어진 모델로, 이게 ing니까 계속 진행된 거죠. 만들어진 모델로. 빌딩이란 말은 건설하고 뭔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빌딩이란 말을 건물로 생각하지 마시고 build ing, 만들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그리고 정보에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어넣은 정보로 다시 꺼내서 모델링하고 그걸 가지고 빌딩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인포메이션. 그래서 요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날리지, 스마트에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마트,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말한 인포메이션은요, 빅데이터로 의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쉽게 말하면 건설 산업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모델로 건설하고 건설한 결과를 다시 빅데이터로 재활용하는 것이 BIM의 궁극적인 어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든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건설 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역하는 거예요. 건설 산업이라는 것은 내가 뭐 건물을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건물 내에 들어가는 통신망도 건설 산업이잖아요. 건설 산업은 범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문화재 다 뭐 만드는 건 다 건설 산업이에요. 구축하는 건 건설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망을 구축했다, 통신망을 뭐 건설했다, 다 건설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BIM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의미적으로는 그겁니다.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건설 산업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빌딩이 아니고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한 것으로 건설하고, 건설한 결과를 다시 정보로 재활용하는 것이 BIM이다. 그런데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 BIM 기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언제? 2020년 12월 달입니다. 얼마 안 됐죠? 자,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설물의 생애 주기 동안, 여기서 중요한 생애 주기란 말이에요. 생애 주기가 중요하죠. 시설물의 생애 주기. 생애 주기는 기획에서 폐기될 때까지를 말하죠. 그 다음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은 3차원. 자, 지금은 다 3차원입니다. 3차원. 모델 기반의 통합해서 건설 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시키고 디지털 협업. 그러니까 이제는 협업이란 말은 뭐냐면 아날로그로 해서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해서 논리적으로 해서 물리적 공간과 논리적 공간을 협업한다. 이쪽만 디지털 트윈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디지털 트윈, CPS 뭐 이런 말 쓰는 거죠. 최근에 메타버스 여기 연관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의역했습니다. 전 산업 분야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컨스트럭션이나 인스탈레이션 되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토목이든 건축이든 기계든 전기든 소방이든 통신이든 기타 문화재든 모든 것들이 구축되고 시설되는 것들은 다 BIM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생애 주기는 뭐냐?
우리가 사업관리 영역이 있습니다. 사업관리. 법률용어로 보면 건설사업관리 또는 전기공사관리인데요.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달계약, 시공관리, 공사감리, 운용관리, 이 보안관리는 없는데 제가 추가했어요. 왜?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갇힌 생애주기다. 그러니까 생애주기를 제가 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8가지 주기를 가더라. 거기에 거쳐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BI입니다. 라고 확장된 개념으로 제가 의역을 했어요. 저는 BIM을 10년 전에 제가 알았어요. 인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크게 2가지죠. 이론적 배경이 미흡한 거죠. 2번째는 뭘까요? 실제로 활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공부를 시작한 지 작년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3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통신 분야에서는 BIM을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게 제 하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키워드 하나를 붙잡으면 내가 하는 일에다가 이거를 적용해서 내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실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BIM의 국가 전략을 보면 2018년 1월 2일 날 제6차 건설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6차 건설기술 진흥계획이네요. 건설기술 진흥계획. 거기에 보면 42페이지가 될 텐데 BIM은 어떤 거냐? 자, 3D CAD다. 3차원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상건설, AR, VR, MR, 요즘 XR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3D 프린터를 발전되고, 여기 화살표 보시면 나가죠. 그 다음에 모듈화 제작한다. 지금은 건설 자재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모듈화 시킨다. 모듈이란 말은 뭐죠? 특정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설비를 모아놓은 걸 우리가 모듈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조립하는 거 아니라 로봇가 조립한다. 로봇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준공되면 들어올 때여서 유지 관리한다. 그 중심적인 소프트웨어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BI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 장이요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한 장의 그림을 가지고 이미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거, 이게 엔지니어거든요. 여러분, 엔지니어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실제로 구현해내는 겁니다. 실현해내는 겁니다. 이게 엔지니어예요. 그럼 공무원님들은 뭐냐? 그렇게 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여러분 역할이잖아요. 그럼 뭘까?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테크놀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엔진의 기술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여러분, 저도 1975년에 공무원으로 출발했지만, 여러분, 공직사회에서는요, 내가 급여를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하는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가져요. 그게 공무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공무원 하면 뭐죠? 안정된 직장이다. 끝나고 나면 퇴직 끝나고 나면 연금 받는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60에 퇴임하고 나서 만약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40년 동안 연금만 타고 사실 겁니까? 그 세월을 자전거만 타고 산책만 하고 등산하고 사실 거예요? 저는 그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60 이후에도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자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과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뭘까요? 단기에 써먹는 게 훈련이에요. 교육은 뭘까요? 장기에 써먹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보면 처음에 가서 4주 동안은 제식 훈련만 합니다. 우양우, 자양자, 뒤로 돌아. 우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 맨날 그런 것만 해. 지갑더라, 징해. 저는 해군 하사 출신인데요. 우리 구대장님께서, 구대장님, 아니 우리 다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우양우 자양자 한 달 내 시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그러더라고요. 사회 물 빠지라고. 사회인이 아니란 거지. 자, 군인으로 활동하려면 절도인으로 행동인데 그게 기본이 뭐냐? 제식 훈련. 우양우, 자양자,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거란 거예요. 그거를 4주 동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인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또 훈련이 있습니다. 총검술이에요. 총검술 16개 동작. 앞으로 찔러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한 달 내내 하는 거야. 미쳐버려. 근데 왜 우리가 4주 동안 제식 훈련하고 왜 우리가 4주 동안 총검술을 공부하는 거냐? 군인답게 되기 위한 기본적인 트레이닝. 그게 훈련입니다. 그러고 나면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주특기를 받아요. 주특기. 저는 해군 하사인데 무전하사입니다. 무전하사. 모르스보. 돈 쓰던 돈 쓰던을 배웠거든요. 다시 무전하사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 그래요. 교육. 에듀케이션. 뭐냐? 내가 5년 동안 근무하려고 생각하면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교육이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훈련과 에듀케이션이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살 수 있어요. 그거를 사회적으로는 당금질. 최근에 성공한 후배 하나가 저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선배님, 젊은 날의 고생은 사서 해야 됩니다. 엄청 고생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요즘 잘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 공무원님들한테 고생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법률과 정책을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법률이 위한 거, 정부 정책에 의한 거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법률과 정책을 여러분들의 이론과 경험으로 이해하고 이거를 여러분 터득해서 이걸 여러분 구현해내는 것이요. 왜? 예산을 따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프레이닝을 해가지고 이 일반 업자들에게 돈을 줘서 엔지니어링을 해서 실제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발전 방향이죠. 자, BIM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AR, VR이죠. 자, 최근에는 XR이란 말을 써요. 가상융합 기술이란 말을 씁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작년 말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 2020년 12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여기 정의 너무 멋있잖아요. 가상과 현실이 실감 있게 공존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말한다. 그래서 사용자의 몰입을 극대화시키고 현실 공간의 제약을 해소시키고 가상과 현실의 연결 및 융합이 주요한 특징이다. 여기 보시면 가상현실 나오죠?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현실과 차단된 가상 환경을 구현하고 실제처럼 느낄 수 있는 유사한 체험이다. 가상이에요, 가상.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없는 거를 있게 하는 거죠. 없어요. 근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증강은 뭘까요? 있는 거를 더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현실 영상에 더 현실을 확장한 거다. 그러니까 가상은 없는 거를 있는 걸로. 증감은요, 있는 거를 더 확장하는 개념이다. 혼합은 뭐죠? 이걸 두 개 합쳐버리는 거잖아요. 현실과 가상 세계를 합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홀로그램 같은 거는 3차원 입체. 빛의 파동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사물 정보를 3차원 입체하는. 우리가 보통 파동 이론에서는 간섭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간섭.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그램. 그래서 사용자 몰입을 극대화시키고 현실 공간을 제약을 해소시키고 가상과 현실의 영역과 융합을 한다. 커넥티비티가 된다. 너무 좋은 자료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융합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항공판 뉴딜의 성공적 이행을 촉진하겠다. 이제 항공판 뉴딜이란 말은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뉴딜이란 단어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디지털, 그린이란 말이 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한 디지털은 그대로 살아있을 것 같고요. 그린이란 말은 클라이메이트나 크린이란 말로 바뀌지 않을까. 근데 저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 한 달뿐이 안 남았으니까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 취임하는 날, 5월 7일 하는 날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서 그걸 제 책으로 만들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인수위로 나온 그 과제가 30개면 그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 핵심이 뭐냐?
만약에 키워드가 실용정보라 하면 실용정보에 대한 키워드도 정리해야 되겠죠. 저는 실용정보를 언제부터 공부했냐면 2008년도 그 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정보였잖아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 일했던 사람들이 이 정보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똑같이 실용정보를 하는데, 실용정보는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그 이조 시대 때 초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양반의 자식들은요, 고시 공부를 안 해도 다 그 고시 합격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특히 저기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 강화도에 배 타고 이제 서울로 시험 보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 강화도에 있는 어떤 분이 뭘 이야기했냐면, 양명학이라, 양명학. 양명학이란 게 핵심이 뭐냐면, 그 이제 중국에 들어온 학문인데, 그게 핵심적으로 뭐냐면 지행합일 사상이에요. 지행합일 사상. 지 아는 사람이 행동, 합일이란 말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실제 정책을 위반해야 좋은 결과가 얻어진다, 그런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제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시기 바라요. 지난 5년 동안은 비전문가들이 조금 활개를 쳤다. 지난 5년이 아니죠. 거의 한 15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나,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나,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계신 대통령님께서 할 때 한 15년 동안은 사실은 그 비전문가들이 기관에서 설쳤어요. 이 정부에서는, 다음 정부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게 실용 정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윤석열 당선자에게 쭉 이렇게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실용정신이 다시 살아난다. 실용정신은 지행합일 사상입니다. 지행합일 사상. 그래서 이 지행합일을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서 그 인수인에 나오고 있는 그런 전략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능정보기술을 잘 연결시켜 보면 새로운 이제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국가 예산하고 연결돼요. 국가 예산 연결되면 여러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정책 위반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 공부하시면 참 좋아요. 자, 아무튼 항업화 니들과 연결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황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뭐 CPND 이런 기술이 있죠. 여기가 뭐죠? SPND 똑같은 겁니다. S는 서비스인데 C는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나 서비스 똑같죠. 콘텐츠를 이용해서 서비스니까. 어떤 후배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컨테이너 시대가 아니라 콘텐츠 시대다. 지금은 컨테이너 시대가 아니라 콘텐츠 시대다. 내용이 중요한 거죠. 서비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술이나 사람이나 인재, 기업이 모이고 거기에 데이터, DNA가 연결돼 가지고 각각 이렇게 뭐 AR, VR, MR 해가지고 결국 XR에서 제조업이든 의료든 건설이든 교육이든 유통이든 다 발전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가상융합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자,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자,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부산광역시에 블록체인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자, 모든 구성원이, 야, 중요한 말이에요.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 지금까지 어떻게 집중형 네트워크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네트워크라고요? 분산형 네트워크라. 분산형 네트워크. 이제 지금까지는 집중형 네트워크인데 미래 사회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란 말은 분산이란 말이 가장 중요하다. 분산형 네트워크이다. 자,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 및 가치를 검증, 저장, 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이 임의의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 구현 기술이다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 보니까 분산형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신뢰성을 높여주는 기반을 갖다가 우리가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정의됐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가상 자산이란 말이 나오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말하면 이제 비트코인인데 어찌됐든 그런 컨셉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분산형 네트워크이다. 분산형. 그래서 신뢰성이 좋아진다. 신뢰성이. 자, 그래서 블록체인이 파급될 때 일개의 분야가 나오죠. 이것도 보시면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2020년 6월 달입니다. 여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로 만든 건데요. 7개 분야에서 초연결 비대면 신뢰사를 만들겠다. 자, 순서가 보면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화폐, 부동산,
고객 관리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블록체인의 확산 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결국 초연결되고 비대면되는 신뢰 사회를 만들겠다 거죠. 목표를 보면 국민이 체감하는 것, 두 번째는 글로벌 경쟁을 갖는 것, 세 번째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런 컨셉이고요. 다음은 3D 프린터입니다. 자, 3D 프린터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형상, 3차원이란 말이죠. 아까 BIM도 3차원이고 3차원이죠. 3차원. 3차원 형상을 구현한다. 그래서 전자적 정보란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동화된 출력 장치를 이용한다. 세 가지죠. 3차원 형상. 이것도 일명 3D 모델링입니다. 그러니까 모델링 기술이란 게 3차원에서는 기본이에요. 아까 그 BIM도 모델링이었잖아요. 3D 프린터도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 기법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사업, 서비스가 있는 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3D 프린팅의 공정을 10가지로 이렇게 세분화 시켰더라고요. 기본계획 보니까. 자, 이것도 보시면 제2차 3D 프린팅 산업진흥 기본계획 2020년 6월 관계부처 합동 그래 있죠. 3D 도면화, 기능 및 구조 분석, 그 다음에 디팜 설계라는 게 이거 아마 3D 모델링 같아요. 구조 해석, 적층 해석,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재설계, 출력 전략을 수립하고 시편 출력하고 CF이겠죠. 그다음에 본품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규격 및 성능 검사를 한다.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 산업 분야에서 프로세스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료 산업에서 3D 프린터는 크게 보면 6단계죠. 환자 영상 획득, 뭐 우리가 보통 뭐 X선이나 또는 감마선을 이용해서 하겠죠. 최적화 설계, 그리고 3D 모델링 검증 및 보완하고 의료 3D 프린팅 최적화 공정을 통해서 3D 프린터 의료 수술 계획을 수립하고 품질 평가하고 이뤄가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신체 일부를 만들어 가지고 붙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3차원 부처별 지원 분야를 정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지자체는 물론 이 중앙정부 이런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잘 보면서 쓰는 거죠. 그래서 R&D라든가 공정의 사업화, 인력 양성, 그 다음에 3D 프린터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구현된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로봇입니다. 로봇도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해 보면, 자, 지능형 로봇의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자, 외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한다. 센서 스스로. 그리고 상황을 판단한다. think. 상황을 판단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동작한다. 3요소죠. 자, 스스로 인식하고 센싱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thinking하고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act하는 그런 3요소를 지능 로봇이라 그죠? 그래서 로봇 제조사를 중심으로 후방 산업인 소재, 부품, 소프트웨어 분야와 전방 산업인 시스템 통합이 전산화죠. SI 사업이란 게. 그다음에 제조 및 서비스 수요처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됐다. 그렇게 정리해서 자, 후방 산업 부품을 공급하는 거죠. 로봇이 만들기, 로봇을 중심으로 여기는 후방인 거죠. 그다음에 시스템 통합을 통해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신망 만들어 가지고 수요 분야에 적용해 가지고 제조업이든 서비스든 효율성과 고도화를 시키겠다 하는 게 바로 지능형 로봇의 컨셉이고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과거하고 미래를 보면, 자, 과거는 노동력을 대체해서 협동 로봇이 협업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사람이 일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인 쪽으로 간다. 작업하는 로봇에서 교감하는 로봇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가 되면 말동무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말동무 없으니까 뭘 많이 쓰죠? 개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저는 개 키우고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걔를 싫어한다 하면 앞으로 뭐하고 친해질까요? 결국 로봇하고 친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론입니다. 드론.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서 움직이는 모든 항공체를 우리가 드론이라고 합니다. 드론. 드론인데 결국 말씀 드론은 이제 드론 택시로 확산될 것이다. 이게 물품 수송이나 이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드론 활용 분야가 나오죠. 공공건설, 하천관리, 산림보호, 수색정찰, 에너지, 국가 통계 등에 활용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아까 말한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다. 이게 이미 최근에 시범 비행을 했습니다. 자, 이것 말고 또 다른 개념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CPS죠. 현실 세계, 가상 세계가 하나로 묶여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한다. 이것도 보시면 최근 자료입니다.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2021년 9월 6일 날. 이런 자료들 꼭 구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민간주도의 디지털 트윈 생태화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까지 간다. 메타버스. 자, 이것도 보시면 금년 1월 달입니다.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 2022년 1월 6일 날.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묶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 갈 거다. 자, 메타버스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유연한 업무 방식으로 발전돼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메타버스에 이루어진 기본 기술은 또 우리가 가상현실이죠. 그래서 증강현실, 라이프 플로깅, 그다음에 거울 세계, 가상 세계, AR, VR 여기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이것들을 우리 산업에 접목시키는 게 여러분이나 제가 할 여러분들은 정책 기반, 저는 현실에서 현장에서 그걸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구현 기반 기술로서는 이런 게 있다. 앞에 쭉 공부했던 거 다 연결돼 있죠. 그다음 메타버스 구현 기술은 여기는 제가 7개죠. AR, VR, XR, 디지털 트윈, 디지털 공부 따로 안 했죠.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다음에 5G 네트워크, 클라우드 다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주요 메타버스에서는 바로 ICT 본다면 바로 네트워크나 디바이스나 클라우드에서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성장의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메타버스 5대 기술, 광역 메타, 그다음에 디지털 휴먼, 초실감 미디어, 그다음에 실시간 UI, UX, 그다음에 분산 개방형 플랫폼 등이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다른 기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5개. 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5G였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3D CAD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기술로 된다.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건설산업부에서는 스마트 건설이 했고 일반적으로 융합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접목되면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서 저희들이 엔진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활용돼서 우리가 공부하는 ICT, IoT를 이용해가지고 결국 전 국가를 우리가 오토노머스하게 만드는 것이 이 교육과정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좀 서론이 길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이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은 잘 준비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정책을 입안하고 여러분이 할 역할이에요. 이거를 현실 세계에서 잘 구현하면 내 역할입니다. 엔지니어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 같은 엔지니어가 협력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오토노머스하게 만들어가지고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배경을 차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좀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저는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님들도 이런 컨셉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바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여러분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서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을 세계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정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해서 1부 마쳤고 지금이 4시 5분인데요. 10분 쉬었다가
3시 15분에 마지막 시간 시작하면서 뭘 설명할 거냐면 기본 IoT 기본 계획은 우리 공무원님들은 뭘 보고 세워야 될 거냐 그 컨셉을 좀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0분 쉬겠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